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지옥을 경험했던 40대 남성입니다. 제게 지옥의 삶을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바로 전처였어요. 전처를 처음 만난 것은 기업 행사에서였습니다. 신생 IT 기업의 대표와 관련 종사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모기업 대표를 통해 업무차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봐도 누구나 호감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가진 여자였고, 누구보다도 일에 열정적이고 분위기와 사람을 휘어잡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첫 만남에서부터 반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만들어 연인이 되고 결혼에까지 이르렀죠. 아니 세상에, 어쩜 신부가 저렇게 예뻐?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은 무슨,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예쁘구만. 성철이 저거 완전 땡 잡았네. 그래도 성철 씨도 그만한 인물이 되니 저런 신부를 만났지. 성철 씨가 어디 빠지는 외모는 아니잖아. 그렇긴 해. 선남선녀가 잘 만난 거지.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신부의 미모를 보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고, 친구들도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신부를 만났냐며 부러워했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 시간,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이제 아내 닮은 자식만 낳으면 완벽한 부부라며 우리 부부를 지켜 세웠지만, 사실 저에겐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어요. 바로 처제의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큰 무력이 없는 분들이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사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내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어린 처제는 달랐죠. 우와, 언니 집 되게 좋다. 부럽다 정말. 너도 얼른 취직해서 돈 열심히 벌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든지. 나 아직 대학생인데 어느 세월에.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진짜. 그때 처제는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신혼집을 처음 와보고 집이 너무 좋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낡은 주택에서만 살아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던지라 별것 아닌 아파트인데도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종종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장인 어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서방, 잘 지내지? 예, 장인어른.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데 제가 직접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잘 지내시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유나가 별말 없으면 잘 지내는 거지. 실은 내가 자네한테 부탁을 할 게 좀 있어 자네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 부탁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혜영이 있잖아. 이번 학기 기숙사 신청했는데 떨어졌다지 뭐야. 기숙사요? 그게 잘만 붙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자취해야겠다는데 서울집 월세 보증금이 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 네, 아무래도 서울이라 금액이 좀 그렇죠. 그래도 저렴하게 구해보면 있기는 할 건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혜영이 당분간만 자네 집에서 좀 신세지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 집에서요? 학교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취직하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염치 없게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네. 서울에 아는 사람이 내 딸이랑 자네밖에 없어서 말이야. 장인어른 그러면 일단 유나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 잘 생각해보고 연락 좀 주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처제가 혼자 자취한다고 하면 아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고 장인어른 말대로 학교도 1년만 다니면 되니 잠시라면 함께 생활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이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조금이나마 처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혜영이가 어려도 처가 식구인데 같이 사는 게 불편할 텐데. 뭐 어때? 여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건 없지. 더군다나 당신이 이제 점점 몸이 더 무거워지면 집안일 하기도 힘들 거고 같이 살면 처제가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는 시켜야지. 애가 집에서 늦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참에 가르쳐야지.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 덕분에 마음 놓이게 됐다고 좋아하실 거야. 처가 식구들에게 점수도 따고 사랑하는 아내가 바라는 것 같으니 제 딴엔 좋은 마음으로 수락한 것인데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그렇게 불편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언니 부부 집에 의탁해 살게 된 몸이고 성인이니 서로 지킬 건 지키고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 고혜영, 너 빨리 방 안 치워?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집이야? 아, 치운다고. 왜 저래 진짜? 임신해서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니, 정도껏 해야지. 방 청소하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하는 거야? 너는 형부랑 같이 살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나이가 몇인데 자기 방 하나를 못 치워. 유나야 그만해. 이 처제가 알아서 치우겠지. 요즘 과제한다고 바빠서 시간이 없었나 봐. 과제는 무슨. 어젯밤에도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왔으면서. 아, 언니는 뭘 한다고 그래. 알았어, 치울게. 치우면 되잖아. 형부도 괜찮다는데 왜 지가 난리야? 야, 문 안 열어? 어디서 문을 쾅쾅 닫아? 처제는 방을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주 다투곤 했어요. 그렇다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다소 사소한 곳으로 크게 다툰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크게 싸운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 싶게 화해하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주변에 물어보니 자매는 원래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그런가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싸우는 문제는 점점 개의치 않았는데 문제는 그 처제의 남다른 위생 개념에 있었습니다. 방 청소나 주변을 쉽게 어지르고 치우지 않는 문제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또. 야, 고혜영. 내가 빨래바구니에 빨래 구분해서 넣으라고 했지? 수건, 청바지 이딴 식으로 섞어놨다가 나중에 수건에 물들면 네가 수건 다 사놓을 거야? 수건에 물 좀 들면 어떻다고 난리야. 수건에 색깔이 들어가면 수건이 아니야? 그까짓 거 문제가 되면 내가 사놓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사놔? 웃기고 있네. 당장 한 달 용돈도 부족해서 맨날 돈 타령하면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 이제 용돈 가지고도 난리야? 남들도 다 그렇겠어. 언니가 능력이 되면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잖아. 주변에 누가 어떤 대학생이 삼시세끼 다 차려주는 집에 살면서
용돈을 100만 원씩 가져다 써? 아, 언니 때랑 같아? 지금은 물가가 다르다고. 교통비에 문화생활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려면 한 번에 식비, 카페만 가도 5만 원 훌쩍이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뭐? 이게 달란대로 주니까 아주 돈 아까운 줄 모르지? 다음 달부터 용돈 반으로 줄일 테니까 알아서 살아. 뭐? 지금도 부족한데 갑자기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살라고? 돈 있다고 유세냐? 처제를 데리고 있다는 명목으로 장인 어른께서 아내에게 얼마간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 돈이 많지는 않고 아내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으니 자기가 버는 돈에서 일부를 처제 용돈으로 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처제 용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확실히 우리 때랑은 다른가? 나는 30만 원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쓰기 나름이지. 여자이고 옷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유, 문제야.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런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라면 주게 되고 그래. 그래도 100은 좀 많지 않아? 우리 통실이 앞으로 매달 넣기로 한 적금도 있는데 당신 일 그만두고 나면 내 벌이로는 처제 용돈까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 버텨서 해결해 볼게. 당신한테까진 피해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처제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회사를 쉬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적금을 완전히 포기하면 제 벌이로도 처제 용돈 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처제 용돈을 챙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언니 부부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받아 쓰는 것이 사실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제 남동생이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적은 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려서 그런 건지 아내 말대로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받는 것에만 익숙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만사까지 일을 하다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처제와 자매 대접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아, 진짜. 애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돼? 잠을 못 자겠다고. 내가 울리고 싶어서 울렸어? 나도 미치겠어. 나도 죽겠다고. 애 우는 거 하나도 달래지도 못할 거. 애는 왜 낳았어? 아, 진짜.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새벽 3시야. 언제 자라고? 나가. 그럼 나가서 자. 야, 너는 언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내일 쉬는 날이면 언니 좀 편하게 자라고 밤에 잠 안 자는 조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해? 전부터 잡힌 약속인데 어떡하라고? 내가 안 도와줬어? 애 빨래 돌려 빨래 널고 젖병 씻으래서 다 씻어놓고 하잖아. 처제, 그만하고 들어가. 유나도 서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더 예민해 그러니까. 그리고 처제, 어쨌든 언니 집에서 사는 거고 신생아랑 같이 사는데 처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 형부까지 왜 그래요? 얹혀 사는 사람 서럽게. 아니, 얹혀 산다고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 좀 하자는 거지. 지금까지는 처제가 방을 더럽게 쓰든 어쨌든 나나 언니가 배려해 준 게 많았으니까 적어도 조카를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 알았다고요. 아씨, 잠 다 설쳤네. 뭐? 아씨? 아씨? 야! 여보 됐어. 그만해. 서우 이리 주고 눈 좀 붙여. 당신 출근해야 하잖아. 가서 좀 힘들면 오후 반차 쓰고 오면 돼. 당신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엄청 예민하고 힘들어 보여 그래. 나는 아직 버틸만 하니까 나한테 줘.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많이 우울해하고 생각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워낙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 에너지를 얻던 아내는 아이 때문에 집에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고, 등에 센서가 있는지 눕히기만 하면 우는 아들 때문에 거의 종일 애를 품에 안고 있어야만 했거든요. 처제가 육아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에 들인 건데, 그동안 도움이 되기는커녕 늘 집안일을 더 만드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 그런데 누구? 저 혜영이 남자친구 정한수라고 합니다. 혜영이가 집에 과제를 놓고 왔다고 해서 잠깐 같이 왔어요. 아, 네. 어느 날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까지 집에 데려오는 겁니다. 처제 남자친구라고? 남자까지 이 집에 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뭐 그런 상식이 있어? 아, 어디서 만났대? 걱정 마. 나도 아는 애야. 학교 후배인데 어떻게 둘이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모양이더라고. 나도 데리고 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 괜찮은 녀석이긴 해. 글쎄. 근데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혜영이도 그렇고 한수도 그렇고 쉽게 질리는 타입들이니까. 솔직히 술집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를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들이는 것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처제 생활에 입을 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그때는 한 소리 하고 싶은 거 참은 거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를 집에 들였고 결국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갑자기 아내로부터 아들이 고열로 응급실이라는 연락을 받고 반차를 쓰고 나왔어요. 다행히 큰 열을 잡혔는데 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들과 아내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처제와 처제 남자친구라는 녀석이 저희 집 거실에서 다 벗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집이 떠나가라 TV 소리를 켜놓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형부, 어떡해. 언니는 병원에 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어떻게 왔어요? 창피한 줄은 아는지 서로 이불로 몸을 감싸기 바쁜데 저는 민망함보다는 분노가 앞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쌓인 것이 한 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진짜 처제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가 조카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갔으면 같이 가주기를 하든지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언니도 나도 없는 집에 남자를 들여 그러고 있어?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니가 저는 안 따라가도 된다고 했는데. 됐고, 처제, 이건 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빠른 시일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네? 형부, 이렇게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요. 뭐가 문제야? 곧 졸업할 거고 애초에 졸업하면 나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아직 취직도 안 했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집을 얻어서 나가죠. 그거야 처제 사정이니 알아서 하고 나는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 처제랑 같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상식이 없어요? 그 길로 아내와 아들의 짐을 챙겨 병원에 갔고 병원에 가자마자 그 사실을 모두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도, 이 사실을 장인 어른께 말씀드리겠다는 사실도요. 아내도 할 말이 없는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잠시 아들 옆에 있어 달라 하더니 처제와 통화로 크게 싸운 모양이었죠. 내가 다시 말했어. 이번 주 내로 나가라고. 아빠한테도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미안.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쩔 수 없었어. 잘했어.
그래도 싸지. 결국 처제는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제와 함께한 동거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처제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어요. 어떻게 졸업학기 한 달은 다 채우고 만나던 그 남자랑도 헤어진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아내와도 대면했는데 잠에 싸움은 물배기인지 어느새 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은 하고요. 어쨌거나 같은 집에 살면서 부딪히는 일은 없으니 저도 처제가 했던 일들이 어려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졌지요. 처제 식구인데 안 보고 살 수도 없으니 그냥 이해하자 싶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쩌려나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 생각이 없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호주를 간다는 겁니다. 호주? 아이, 갑자기 웬 호주?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간대. 가서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한다고. 처제가 이 영어 공부? 아이,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 핑계지. 가서 돈 벌어 실컷 놀다 올 셈이지 뭐. 냅둬.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행이지. 저거 엄마 아빠한테 짐처럼 있을까봐 걱정됐는데 잘 됐어. 1, 2년 정도 호주에서 일하며 여행도 하고 싶다기에 그래, 젊을 때 그런 경험도 좋다 싶었어요. 처제는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었기에 그렇게 뭐라도 하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도 제가 어른이니 지난 일로 꿍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호주 달러로 1,000달러 정도를 환전해주며 잘 갔다 오라고 배웅도 해주었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처제는 호주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늘 즐겁게 놀고 웃는 사진이었고 아내와 전화할 때도 보면 아내에게도 놀러 오라고 너무 즐겁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도 호주에 갔다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처지는 것 같고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2주만 혜영이 있는 곳에 갔다 오면 안 될까? 2주나? 아, 글쎄. 나 바쁜 일만 끝나면 휴가 낼 수 있는데 기다렸다가 그때 가까운 동남아라도 같이 가는 거 어때? 혜영이 매일 재밌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호주 가보고 싶어서 그래. 서우 크는 동안 또 언제 내가 시간 내서 호주를 가보겠어? 혜영이가 거기 있고 잘 아니까 가이드도 잘 해줄 수 있다고 하고. 그럼 서우는 어떡하고? 우리 엄마도 장모님도 봐주실 형편이 안 되는데. 서우는 내가 데려갈게. 데려가도 잘 다닐 수 있어. 서울을? 아이, 비행기 타기에는 너무 어린데. 여보,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 진짜 요즘 같으면 딱 죽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야. 뭐? 나도 애 낳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붙들려 있을 줄 알았으면 애 안 낳았어. 당신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변한 게 뭐야? 하던 일 계속할 수 있고 당신 커리어는 척척 쌓여만 가는데 나는 결혼으로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커리어는 완전 끊겼잖아. 이러다 경단녀 돼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주지 않을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우울해서 딱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유나야, 서우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우 놓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데려가서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당신은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왜? 서우가 어려서? 아니면 나 못 믿어서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 당신을 왜 못 믿어. 아이 데리고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 없이 둘이 움직이는 게 좀 불안해서 그래. 그게 결국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나도 성인이고 내 자식인데 내가 어련히 안 챙길까 봐?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자. 아닌 게 아니라 아내는 산후 우울증 증세가 좀 있기도 했어요. 거기다 제 일이 바빠지다 보니
함께 육아하는 시간도 적었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라 아내 혼자서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아이와 아내만 외국에 보낸다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무턱대고 그냥 내가 싫으니 가지 말아라고 우길 수도 없는 일이라 허락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 가서 2주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고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이라 보내주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너무 즐거웠어. 오랜만에 좀 사는 것 같더라. 서우도 외국물이 은근히 잘 맞나 봐. 여기선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잠도 잘 안 자더니 가서 밤에 얼마나 잘 잤는데. 정말 다행이다. 당신 갔다 와서 얼굴이 핀 것 같아. 보기 좋아. 진짜 고마워. 나 이번에 당신 다시 봤잖아. 솔직히 허락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무 고마워. 아내는 기분이 매우 좋았는지 평소답지 않게 무드를 잡았고 오랜만에 부부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앞으로 종종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제가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아내도 성인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아내의 기분을 방치했다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더 배려를 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아졌죠.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고 저는 다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들떴어요. 하지만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이서우, 이거 엄마 거라고 했지? 엄마 거라고 엄마, 어? 만지지 말란 말이야. 여보, 왜 애를 다그치고 그래? 뭘 안다고. 요즘 당신 출산 다가와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좀 쉬다 올래? 몰라. 말 시키지 마. 서우 이리 줘. 내가 볼게. 조용히 안 해? 뚝 그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상대로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아이가 밤에 잘 자는데도 혼자 일어나 잠을 설치는 일도 잦았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연달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임신 기간도 육아를 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 저도 걱정이 많고 미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임신 때문에 집안에 묶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내가 예민하게 군 이유는 산후 우울증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도 아니었어요. 둘째를 낳고 난 후 제게 아이를 데려온 간호사가 다소 눈치를 살피며 재차 묻는 겁니다. 고유나 산모님 남편분 맞으시죠? 네, 산모는 괜찮습니까? 아이는 건강해요. 네, 산모님은 무사히 아이를 낳으셨어요. 근데 아이는... 왜요? 아이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여기 고유나 산모님 아기입니다. 그렇게 쭈뼛거리며 아기 침대를 가져와 잠시 보여준 아기의 모습에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닮지 않은 거예요. 막 태어난 신생아가 자기 아빠랑 쏙 닮을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닮지 않았다는 말은 정확히에 애가 한국인 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저는 믿기지가 않아 아기 침대를 붙들고 아기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아이 같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푸른색과 회색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 아내가 낳은 아이 맞아요?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방금 나와서 확인 후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고유나 산모님 아이 맞습니다. 간호사는 일단 아기를 데리고 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기의 얼굴이 잔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아내 사이에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는지 싶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혼혈 아기처럼 보인 것도 아니고 아예 외국애 같았어요. 눈이며 코며 심지어 아내와 닮은 구석도 없어 보였거든요. 여보, 아이 봤어? 애 바뀐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이 맞아. 애 눈동자 색이 좀 다르던데. 어려서 그래. 자라다 보면 다 변한다고 했어.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그게 어떻게 봐서 우리 아이야? 영락 없이 외국애던데. 우리 애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모를까봐? 애 얼굴이 천차만별이라 그래. 진짜 확인해야겠어. 뭐?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거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다른 아이랑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낳은 거 맞아. 내가 낳자마자 확인했다고. 유나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너 바람 폈어? 설마 그때야? 처제 만나러 호주 간다고 했을 때? 왜 대답을 못해? 너 정말 바람 피운 거야? 미안해. 아내는 그제야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제와 함께 호주에 갔을 때 아들을 처제 친구에게 맡기고 둘이 클럽을 갔대요. 그때 만난 호주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여행 끝날 때까지 함께 지냈답니다. 애가 있다는데도 개의치 않았고 아이와 셋이서 여행을 다녔대요. 미안해, 여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갑자기 막 해방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즐겁고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봐.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 그렇게 즐기기만 했다고.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쳤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내가 당신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감을 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막상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나 해 오자마자 저와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고 임신을 확인한 후 출산이 가까워지자 그렇게 예민하게 군 것이고요. 저는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바람을 피우게 할 만큼 잘못한 건 없었어요. 아내에게 많은 것을 맞추고 양보했고 처제와 그렇게 오래 살 때에도 아내를 생각해 참은 것이 많았습니다. 일 때문에 육아를 크게 신경 쓰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집에선 최대한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바람이라뇨. 아기가 외국인으로 태어나 바로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 원하는 거잖아. 내가 다 책임지고 나갈게. 책임? 그래, 책임. 이혼하고 네 자식 데리고 나가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이겠지. 비아냥거리지 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 그 외국인 남자랑 내일도 없이 놀 때는 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겠지. 어떻게 자식을 데리고 간 자리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 나는 안 보여도 우리 서우는 안 보이든? 말했잖아. 그때는 너무 내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고 벗어나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이해 못해. 아이 낳고 사는 여자 심정이 어떤지.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그랬어. 안정적인 가정은 버리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는 다른 남자 만나 풀고 싶었다. 이거야?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와서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아내는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였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나름 항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와 혼인 중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는 제 자식이었거든요. 쉽게 이혼은 해주겠다던 사람이 이혼 소송에서부터 친생 부인 소송까지 시간을 어찌나 끌던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장인어른, 자꾸 이런 연락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유나랑 연락이 안 돼서요. 아이 소송권으로 유나 협조가 필요한데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자네 볼 낯이 없어. 이전에 혜영이 일도 그렇고 자네가 우리 딸들한테 배려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딸들은 염치도 없이 자네한테 너무 큰 상처만 준 것 같아 미안하네. 장인어른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누구의 사과를 받던 제가 상처받은 것은 변함이 없으니 굳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한테 제 연락 좀 받아달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네. 그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아내나 처제와 다르게 염치도 있고 인간된 도리를 아니 다행이었습니다. 자꾸 소송 문제를 하루 이틀 연기하려는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아내를 다그쳐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결국 수개월에 걸쳐 이혼 소송과 친생 부인 소송을 마무리했고 둘째 아이는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이와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면접 교섭 협의는 하긴 했는데 당신 양심이 있으면 서우 만날 생각하지 마. 나 서우 엄마야. 당신보다 함께 지낸 시간도 훨씬 길다고. 아들 옆에 놓고 다른 남자랑 바람나 즐긴 주제 부끄럽지도 않아? 나중에 서우가 커서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서우가 알게 될 일도 없겠지. 괜히 애한테 상처 주지 마. 우리 일이야.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 만날 생각도 마. 엄만 이미 죽었다 하고 키울 테니까. 내 아들, 당신 같은 사람을 엄마로 알게 하고 자라고 싶지 않아.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부부 사이의 믿음은 저버렸다고 쳐도 그래도 내가 서우 엄만데. 네가 서우 엄마면 서우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봐.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정말로 아들을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기로 화가 나서 한 말이긴 해요. 만약 아내가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고 법을 끌어왔더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여줬겠죠. 그런데 그 이후 아내는 진짜 아들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아들이 보고 싶다는 장인어른께서 연락을 주시곤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면 둘째 아이 때문에 첫째를 만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둘째도 예민해 육아가 힘든 것을 보면 아무래도 둘 다 아내 기질을 닮은 것 같았죠. 그렇게 전처와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멀리 떨어져 사신 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와 아들을 봐주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신생아 때부터 유별나게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긴 했지만 해도 너무할 정도였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딱딱해 싫다. 질게 하면 너무 질어서 싫다. 달걀 부침에 기름이 너무 미끌미끌하다. 멸치 볶음에 멸치가 치아에 닿는 식감이 싫다. 아주 이유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각양각색이었어요. 내가 살다
저렇게 유난인 애는 또 처음 본다. 하루도 소리를 안 지르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죠.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그렇지. 네가 그 빈자리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여튼 저럴수록 서우애미 닮아서 그런 것 같아서 더 얄밉고 그렇다. 그렇게 5살 때까지 싸워보기도 하고 달래고 설득해 보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매일 전쟁을 치르듯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닌 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어린 나이에도 반항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예민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서우야, 오늘 친구 꼬집고 때렸다면서 왜 그랬어? 그냥 그냥? 친구는 그냥 꼬집거나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친구가 서우를 이유 없이 꼬집거나 때리면 어떨 것 같아? 그럼 그냥 밟아서 더 아프게 할 거야. 뭐? 이서우,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다른 애가 나 때리면 나는 더 아프게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마치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며 했지요. 아이에게 진짜 억울한 일이라도 있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친구를 때린 것은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에 개인 식기를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파란색 숟가락을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이유였거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파란색 숟가락을 사서 들려보내줬는데 그날은 친구가 자기랑 똑같은 파란색 숟가락을 쓰는 게 싫다고 친구의 숟가락을 쓰레기통에 버린 일도 있었죠.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길 반복되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서우야, 빨리 앉아서 밥 먹어. 안 먹어. 할머니가 뭔데 그래? 할머니나 먹어. 이서우, 할머니한테 예의 있게 굴라고 했지? 버릇없이 굴라고 했어? 어쩌라고? 어디서 그런 못된 말버릇을 배운 거야? 아, 진짜. 할머니 때문이잖아. 아들은 먹던 밥그릇을 어머니를 향해 던졌고 그게 어머니 머리에 맞으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급하게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혹시 몰라 검사까지 해야 했어요. 그 일로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아 더는 아들을 못 보겠다며 아버지와 집으로 가버리셨죠. 손 똑바로 들어! 누가 사람한테 물건을 던지래! 그것도 밥그릇을 할머니한테 던져? 할머니가 먼저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가 뭘 먼저 그래? 서우 제때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한 게 뭐가 문제야? 아니야. 할머니가 나보고 괴물이라고 그랬어. 내 밥에도 맛없는 거 넣었다고 했단 말이야. 뭐? 이서우,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제 거짓말까지 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아들은 제가 뻔히 함께 있었던 자리인데도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어린이집에서도 몇 번이나 그 문제로 연락이 왔죠. 한 번은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요. 네? 아동학대요? 왜요? 아버님께서 아이를 밤마다 화장실에 가둬놓고 잠도 못 자게 한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아이를 그런 식으로 체벌한 적 없어요. 저에게 혼나 화가 난 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서럽게 울었답니다. 하필 그때 있었던 선생님께서 새로 오신 선생님이었고 아들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들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 차례 조사 끝에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그때 함께 해주신 아동복지사님께서 아이의 심리 상담을 권유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딱히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못하겠다고 떠난 마당이라 시터를 고용했는데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유일하게 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맞춤 시터가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 아이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서우야, 여기 왜 이래? 어디서 다친 거야? 아니면 혹시 누가 때렸어? 아줌마가. 아줌마? 무슨 아줌마? 시터 아줌마? 아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혹시 어디서 다치고 또 거짓말을 하나 싶어 조심스레 물어보니 그 시터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서우 아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서우 같은 애가 있는 집이면 회초리가 아주 굵기와 길이 종류별로 몇 개나 있었을 거야. 요즘 젊은 부모들 애들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오냐오냐 해. 거 봐요. 서우 나한테 맡기고는 좀 잠잠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그래도 그렇지. 애 다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면 어떡합니까? 멍 그거 좀 든다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듣게 만들어야지. 서우 같은 애들 저대로 크면 아무리 서우 아빠라도 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내가 애들 하루 이틀 받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터분께서는 저와 교육관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스스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해요. 근데 서우 아빠, 그건 알아둬요. 지금까지 서우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다간 서우 아빠 나중에 크게 후회해, 분명히. 시터분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께서 진짜 서울을 생각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 그렇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 회초리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니 행동 교정은 빨랐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컸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느꼈던 나쁘고 불편한 감정을 주고 싶지 않아 절대 신체적 체벌은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노력하면 그런 체벌 없이도 아들을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뭐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초리를 들게 되었고 아들이 큰 잘못을 할 때마다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저에게 맞고 자지러지게 울며 잠들 때마다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약해 빠진 아빠가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 같은 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무렵 제 숨통을 틔워줄 아주 따뜻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희정 씨는 나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어쩌자고 애 있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나 힘들게 살려고 해. 저도 결혼만 안 했지 남자 만날 만큼 만나봤어요. 성철 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강한 남자인지 아니까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괴롭게 고민하는 사람이라 나는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힘든 사람은 나 하나면 좋게. 희정 씨까지 내 아들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흔해 빠진 이야기지만 원래 힘든 일은 함께하면 둘로 나눠 짊어질 수 있다잖아요. 솔직히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최선은 다해볼게요. 그렇게 제 사정도 모두 이해해주고 문제가 있는 아들까지 포용하는 아주 좋은 여자와 재혼하게 된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초혼에 애도 없는 여자가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나 고생길을 자처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절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거지요. 아들 교육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적은 없어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었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았죠. 여보, 나 지금 서우학교 가는 길이에요. 어? 갑자기 학교는 왜? 또 무슨 일인데? 그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정강이를 찾나 봐요. 뭐? 그래서 많이 다치신 거야?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연락했어요.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연락이 올까 궁금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애가 신발을 신고 있는 힘껏 걷어찼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서 체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다 학원에서는 도저히 애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시키고 아내가 가족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그런 곳에 가서 매번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일이었어요. 내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자고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닌데 싶어 죄책감이 들었죠. 결국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 그만둘까 해. 어? 서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당신이 좀 가게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내 아들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일 그만두고 서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나야 상관없지만 괜찮겠어요? 당신 하는 일 좋아했으면서. 애가 망가지는 것보다야 낫지. 일이야 나중에 다시 시작해도 되고. 미안해. 지금까지 너무 당신에게만 맡겨놨어. 내 자식 일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인 건데. 저는 그렇게 휴직을 하고 아들 교육에 집중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 등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주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지요. 심리 상담도 받고 아이가 학교 가는 동안에는 부모 교육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서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야 아니 몇 년을 하면 아이에게 변화가 생길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키즈 카페에서 만난 한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요? 안정적인 가정이요? 물론 재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부모와 나 그리고 동생까지 있는 겉으로 보기에 완성형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동생을 통해서 책임감도 기르게 하고요. 글쎄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금 힘에 부친데 둘째는 사실 재혼 후 둘째를 권유하는 주변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하나도 힘든 상황인데 둘째는 제게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에게 넌지시 동생에 대해 물어봐도 시큰둥했고 아들의 행동이 그런 걸로 교정이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 며칠 잠잠하다 싶더니 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 때문이었죠. 오늘은 약속한 1시간 다 채웠잖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핸드폰은 하루에 1시간만 하기로 했지?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이서우, 조용히 말해. 소리 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약속은 약속이야. 서우가 하루에 1시간만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핸드폰 봐야 한다고. 내놔!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해. 지금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내준 숙제를 하면
아빠가 10분은 더 하게 해줄게. 10분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아들은 악에 받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머리를 식탁 모서리에 박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저지했지만 이미 머리에는 상처가 생긴 뒤였죠. 응급실에 달려가 찢어진 상체를 꿰매고 울다 지쳐 잠든 아들을 보니 너무 착잡하고 서러웠습니다. 대체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며 부족한 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는 왜 아이 하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아빠가 되었나 싶어서요. 어두운 거실에 앉아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제게 아내가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애 낳고 살게요. 서우가 조금 어려운 아이일 뿐이지 결국 나중에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오기나 할까? 아내는 저를 안아주며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모든 긍정적인 방향의 방법이라면 해보자고 둘째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 안 해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둘째를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 그런지 임신이 쉽지 않았고 아내는 출산 경험이 없다 보니 이왕 마음 먹은 김에 확실히 아이를 가져보고 싶다고 시험관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를 받은 겁니다. 선천적인 고환 문제로 정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게 무슨... 저 이미 아이도 있는데요. 아이가 있다고요? 설마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그게 무슨... 아이가 지금 10살이 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검사 결과 선천적인 문제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정자 생성이 안 되었을 거예요. 뭐 아예 제로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이가 있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같은 케이스에서 기적을 보인 환자는 20년 의사생활 동안 본 적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검사 결과는 저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다 싶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우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탄생과 자라오는 모든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빈틈을 비집고 제 가정에 불행의 싹처럼 자라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고민 끝에 아들을 상대로 친자 검사를 했고 믿기지 않게도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전처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 보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만나자고 했고 전처는 처제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서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서우, 내 아이가 아니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우 당신 아이 맞아. 둘째는 그렇다 쳐. 그래도 서우는 아니야. 그럼 서우야말로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나 보네. 유전자 검사에서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서우 상대로 친자 검사한 거야? 왜? 그게 중요해? 내가 10년을 넘게 키운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데 대체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기만한 거야? 어떻게 된 사람이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아니라고. 왜 연락해서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서우는 당신의 맞아. 전처는 억울해 죽겠다는 듯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가만히 생각에 잠긴 처제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가만. 언니 혹시 그때 뭐? 야, 넌 닥치고 빠져 있어. 너가 뭘 알아? 뭔데 처제? 생각나는 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착각했나? 착각할 게 따로 있지. 언니가 호주에서 말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거 본 적 있는 거네.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전에 잠깐 만났던 야, 고혜영. 유나야, 진실을 숨기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아니라니까. 진짜. 결국 처제를 설득해 알게 된 진실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죠. 과거 처제와 함께 살았을 때 처제가 집으로 데려왔던 그 처제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남자가 아들의 친부일 것 같답니다. 알고 보니 그 전에 알고 지냈던 후배라던 그 남자와 아내가 신혼 초 불륜을 저질렀었고, 그날은 결혼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늦게 들어온 날도 아니고 그 사이에 바람을 피우고 들어왔을 거란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아내도 설마 하룻밤에 임신될 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제 아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후에 자기 남자친구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된 처제와 아내가 크게 싸우고 딱 그 타이밍에 처제를 제가 집에서 내보낸 것이었죠. 진짜 고유나, 넌 상상 이상으로 최악질이구나. 몰랐어. 나는 몰랐다고. 서우가 당신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제이 데리고 나올 때 서우도 같이 데리고 왔겠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겠지. 너는 그냥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야. 네가 낳은 애 하나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서우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모른 채 했던 거겠지. 당신이 저버린 진실, 당신이 주어다 당신이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 서우한테, 그리고 나한테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라고. 저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더불어 그간의 첫째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에게 보냈어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아이였다고 해서 홀가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제 자식으로 키운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았다 한들 그 아이 때문에 웃고 울었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고 그냥 키울까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저를 2번이나 기만하고 배신했던 빈 껍데기밖에 없는 전처와의 삶이 떠올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진 채로 아내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아이를 포기한 것이죠. 거기다 2번째 친생 부인 소송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첫째의 친부를 찾아 양육비로 다툼을 시작했고, 더불어 친정에 애를 맡기고 둘째 친부를 찾으러 가겠다고 호주로 갔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막힌 여자랑 결혼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겠어요. 안 그래도 그 예민한 아이가 엄마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결국 저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며 자랄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지옥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기억을 옅게 하면 그때는 좀 나아지려나요. 언제부턴가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언젠간 저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